이번에는 가중치와 가중평균 그 문제 유형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동영상 가중평균 전염병에서 벗어나자라는 그 동영상에 어떤 학생이 이와 같은 글을 달았습니다. 가중평균 개념은 어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관련 문제 유형을 동영으로 만들어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보 광화문점에 가서는 통계 관련 책 정말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계량경제학 책도 다 뒤져봤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많이 펼쳐봤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나 또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정말 이틀에 걸쳐서 다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본 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만 추렸습니다. 자, 평균에는 산술평균, 가중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가중평균에 대한 거죠. 자, 가중평균 백과사전에 중요도나 영향도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이랍니다. 가중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과사전에는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 가지고 계산해서 평균값을 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가중치는 여러분들이 대입 때 그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자, A부터 G 대학이 있는데 국어 시험 점수, 수능 점수입니다. 어떤 대학은 액면 그대로 쳐주겠다. 그러나 D 대학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이 쳐주겠다 이거죠. 수학에 대해서 다른 대학은 액면 그대로 쳐주겠다, 인정하겠다 하는데 A 대학은 1.2, D 대학은 1.5, 우리는 이렇게 좀 더 높이 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F 대학만 액면 그대로 쳐주겠다, 수능 점수 그대로 인정하겠다 하는데 다른 대학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중치의 뜻입니다. 가중치는 상대적 중요도라고 합니다. 자, A라는 펜과 B라는 펜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가격은 100원, 100원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를 사고 싶은데 나에게는 지금 현재 1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내가 A를 선택했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중치의 개념이죠. 이번에는 가중평균 개념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중평균 금리를 발표하고 있죠. 여기에도 분명하게 비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비중의 뜻은 상대적 크기죠. 상대적 크기 또는 상대적 중요도. 비중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둔다 얘기죠. 자, 실제 통계책에서 가중평균 예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가중치를 잡는 법은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A, B사, A사와 B사의 연령 분포를 가중치로 두겠다 이겁니다. 자, A사의 특징은 중심 나이에 인원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30대, 40대, 20대 인원이 적고 50대, 60대 인원이 30대, 40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적습니다. 자, B사 같은 경우는 젊을수록 인원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인원이 적습니다.
단순하게 산술평균만 내는 경우 A사와 B사 그 평균값 가지고 이 특징을 잡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나이별, 연령별 특징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평균을 내보자. 그래서 A사의 가중평균은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B사의 가중평균은 여기에 인원을 무시하고 이 인원에 맞추는 겁니다. A사의 인원에 맞춰서 이 급여를, 연봉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 자, 가중평균 개념 가지고 비교했더니 A사는 630 나오고 B사는 670 나왔습니다. 단순 산술평균으로 하면은 B사가 더 적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연령 분포를 가중치로 두고 쓸 경우, 그 평균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특징을 잡는 겁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대개 기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책에서 모평균 하면서 가중평균이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가중평균이다. 이때 가중치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실현될 확률이다. 이것을 갖다 기대치라고도 한다. 이혐과의 관계입니다. 이혐. 경제학 언론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책이 있는 반면에 다루지 않는 책이 많습니다. 자, 이제 경제학 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 출처는 여기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리스크 관련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쓴 경제학 언론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얘기죠. 기대효용은 기대치라는 수학용어로서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때 평균값은 바로 가중평균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구하는 공식, 기대치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중치, 가중평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제 자료 해석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볼게요. 자, 피셋 문제입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학교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밑에 만족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가중치와 평균 가지고 이제 두 학교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범위 개념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자, 그러면 각 항목별 학교, 자, 범위를 찾아보는 겁니다. 범위값을. 그러면 가 학교는 최대값이 82, 최소값이 63, 그래서 9 정도 나오죠. 19 정도 나오나요? 예. 나 학교는 최대값이 88, 최소값이 43입니다. 그러면은 무려 45 정도 되죠. 자, 다 학교는 최대값이 86, 최소값이 41입니다. 역시 무려 45 정도 되죠. 라 학교는 최대 81, 최소 59, 60 두고 그럼 21. 마는 최대 83, 최소 53입니다. 그럼 30 되죠. 그래서 범위가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성적이 들쭉날쭉하다 얘기입니다. 범위가 작다는 얘기는 어느 특정 점수대에 몰려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을 경우 조건이 동일한 경우 범위값이 적으면 합도 큽니다. 그러면 가 학교가 가장 최대값, 최소값, 범위값이 적기 때문에 가 학교가 답인 거죠. 자, 계산하지 않고 가중치 크기 비교하는 문제 풀이 내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참고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상대적 크기 또는 중요도 관점의 문제 유형입니다. 자, 발문에서
A 사원이 충원되고 그 이후에 B, C, D, E 4명의 사원이 차례로 충원됐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A, B, C, D, E라는 얘기죠. 자, 제목에서 1인당 월간 생산량입니다. 1인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평균을 뜻하죠. 그러면 이 A, B, C, D, E 평균값을 구하기 위한 관계식은 5개가 나옵니다. 미지수가 5명이기 때문에 5개 나와야 되죠. 그렇게 5개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자, 평균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가중평균 개념. A 혼자서 일할 때는 그 자체가 평균이기 때문에 15죠. B, B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개별 평균이 뚝 떨어졌습니다. C가 들어왔더니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D가 들어와서 평균을 버티게 하고 E가 들어왔을 때 개별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명의 개별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E가 일을 제일 잘하는 거죠. 제일 못하는 사람은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C가 들어왔을 때 그 기울기는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E와 C.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계산하지 말고 영화 놈놈놈 그 빗대서는 놈놈놈으로 보자. 언제 계산하고 있을 거니? 이 계산하면 실제 15분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계표 읽기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은 안 할 수 없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학생이 나에게 풀이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니은을 보세요. 순서를 정하랍니다. 통행 목적별 통행 횟수에 따른 순서를 정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적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비중 개념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업무, 여가, 쇼핑 이 비중을 보는 겁니다. 자, 시간대별 가장 크게 나타나는 놈을 먼저 찾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놈을 체크합니다. 했더니 업무가 가장 동그라미 표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업무 쪽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가, 쇼핑은 각각 2번이죠. 그러면 한 번 더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쇼핑이 2번째죠. 그래서 업무, 쇼핑, 여가 순이다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크기를 말하는구나 하고 빨리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겁니다. 개념적 사고죠. 상대적 크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서 끌어오지 못하면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114번 문제는 한국감정원 기출문제입니다. 한국감정원다운 문제를 출제했죠. 말문에서 부지의 2분의 1에 신축한다. 제2공장 신축한다. 자, 이 크기 200, 400 이 크기에서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떼어냈으니까 남는 것은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또 쪼갠답니다. 이렇게 자꾸만 쪼갠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간다. 즉 상대의 크기를 달리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가중평균 이 개념 가지고 보는 겁니다. 실제 또 가중평균 이 공식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중평균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206번, 207번, 208번 다 가중평균 관련 개념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208번 같은 경우 같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이게 바로 비중이 같다는 뜻이죠. 이 표현 진술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상대적 크기를 뜻하는구나 하고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대값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얘기인데, 자, 피셈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확률 변수를 주고 있고 확률 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중평균과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기대값에 대한 얘기죠. 자, 2%포인트씩 올린답니다.
그러면 전부 다 1을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7이 되고 17이 되고 여기는 22가 되죠. 그래서 각각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449번 문제, 토지주택공사 예시 문제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기대값을 묻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로직 트리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450번은 실제 기대값을 묻고 있고요. 451번 문제는 피셋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동일한 투자자 수의 합이 750명이라 투자 결정 기준이 동일하답니다. 투자 결정 기준이 동일한 투자자 수의 합이 750이다. 그러면 여기 안이죠. 자, D 수죠. 자, B는 안수입니다. C는 수안이죠. 그래서 동일한 투자 결정은 AD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이 전체 6개 나옵니다. A 플러스 B는 500, C 플러스 D는 550, 그리고 A 플러스 C는 450, B 플러스 D는 550, 그리고 A 플러스 D가 750이라는 얘기죠. A 플러스 D는 750, 그러면 B 플러스 C는 25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6개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유형, 실제 출제됩니다. 이렇게 또 출제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해석이고 이론에 의한 설명이 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개념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내가 잔소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